님께서 사회를 맡은 김경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요, 이제 중목구조, 한국형 중목구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구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건축도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건축사님도 계시고 건축가님도 이제 계시고 좀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건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프리컷을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가공을 하고 설치를 하는 기술자로서 이제 중목구조에 대한 구조 계산에 대한 매뉴얼을 모르면 제가 프리컷을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소규모 건축물을 위한 이제 구조 계산에 대한 방법이 얼마나 쉽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 앞으로 만들어질 중목 구조의 구조 계산에 대한 기준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좀 쉽게 좀 풀어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콘텐츠인데요. 먼저 내진 설계의 필요성과 이제 일본의 내진 설계 매뉴얼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중목 구조에 대해서 이제 내진 해석을 좀 도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소규모 한국형 중목 구조 건축물의 내진 설계 구조 매뉴얼을 좀 작성한 게 있는데요. 이걸 좀 발표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지홈 이제 별 맡고있는데, 지홈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중목 구조의 내진 설계 구조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 때도 제가 이 도면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다른 도면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진행하는 중목구조입니다. 중목구조로 만든 1층이 이제 17평이고 2층이 15평짜리 조그만 소형 집인데요. 이거를 모듈화해서 일단 평면을 작성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1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2층의 평면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되게 간단하게 생긴 프로방스 형태의 이제 집입니다. 아마 이면도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 칼라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좀 잘 표현은 좀 비읍하긴 한데, 이제 지지개 부붕의 형태로 집을 지어지게 되어 있고요. 창도 한 이 정도 개수로 보이는 개수의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1층 평면도를 좀 더 크게 이제 확대를 좀 해봤는데요. 이쪽 부분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00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2.6m 되는 큰 창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지금 창이 이제 없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물어보면 이제 건축주가 여기 있는 창을 우리가 이만큼까지 키우고 싶다, 이만큼 키우고 싶다라고 했을 적에 이게 구조적으로 안정한가 하는 판단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누구가 쉽게 과연 이걸 안정하면 얼만큼만이 안정하다라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코너창 디자인들을 많이 중심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창을 키운다든지 창의 개수를 추가할 때도 이 과연 여기다 창을 넣었을 적에 이 집이 안정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모호합니다. 근데 요거가 다음에 제가 이제 들려 설명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풀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되게 간단하게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수직구조, 그러니까 내풍하고 이제 지진에 대해서 수평 구조에 대해서는 내력병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력벽의 크기에 따라서 집이 안정하다 안정하지 않다를 기준을 잡아서 이제 판단하도록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기준이 나오면 상당히 쉽게 이제 누구라도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지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일본의 내진 설계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병량이라는 말, 이제 내력병량입니다. 이 병량은 목주주택에 사용한 내력벽의 양을, 내력벽을 쓸 수 있는 벽의 양을 길이 단위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기둥보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의 상하부의 접합부가 먼저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 결국은 너무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이제 접합부에 대한 부분이 그냥 바로 파괴해 버리면 이제 경량이라는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선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력벽의 밸런스가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내력 경량에 대한 병량이 충분하더라고 치더라도 벽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한쪽에는 상당히 병량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풍압이라든지 지진에 의해서 이제 집이 넘어질 수가 있죠. 쓰러질 수가 있고 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밸런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닥과 지붕의 수평 구면에 충분한 강성을 가질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수직 구조에 대한 이제 구조 개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직 구조에 대해서도 바닥 합판이라든지 지붕 합판이 충분한 이제 구조 계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하에서 수평력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이제 병량 설계의 흐름을 잠깐 보면요. 여기 3번을 보시면은 먼저 병량, 내력 병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요. 다음에 내력벽을 배치를 하고, 다음에 접합부에 설계를 해서 보통 인치 계산을 하는데 어떤 철물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가 이제 지진이나 이제 태풍에 대해서 충분히 안정한가라는 철분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서 내진 구조에 대해서 설계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풍압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96kN의 수평력에 대해서 이제 집에 힘이 가해졌을 경우에 120분의 1 라디안의 이제 변형 이하의 변형을 1이라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목구조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설계의 편의와 안정성을 이제 제공했고요. 요걸 나누기 위해서 결국 구조 계산할 때는 역시 집의 무게를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무거운 지붕일 때, 그다음에 가벼운 지붕일 때는 나눴습니다. 이때 보통 기와를 쓰면 보통 무거운 지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층 건물의 1층은 1m 제곱에 33cm의 내력벽이 필요하고 2층은 1m 제곱에 21cm의 내력벽이 필요하다. 요거를 만족하면 우리가 복잡한 어떤 이제 구조 기술사의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 어떤 복잡한 수학 공식을 들이면서 계산을 안 하더라도 이제 국가가 인정해주는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이런 기준이 이 다음 이제 발표에 나올 때 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 접목하게 되면은 좋은 이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력벽에 대한 이제 표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위쪽에 있는 순이나 샤크나 일본말 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제외하도록 하고요. 일단 밑에 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게 기둥이고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색기둥입니다. 다음에 여기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구조용 합판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스티카이, 일본말 스티카이인데 여기는 가세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브레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내력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조건입니다. 요 세 번째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제 스티카이 양쪽으로 붙어 있는 거죠. 요거를 재료에 대한 이제 구조 계산을 해서 우리가 내력벽에 대한 1이라는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1에 대한 합당한 배율이 얼마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합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 중심에서 중심까지가 이제 910으로 설계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 80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800보다 더 작으면 내력벽으로 이제 인정을 좀 안 해주고요. 두께가 9.5T짜리 합판의 경우에 배율 2.5배 정도의 배율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판 실험을 할 적에 합판에 대해서 이제 못을 박는 시공에 따라서 이 배율이 이제 바뀝니다. 두 번째 요 스리카이를 하나 달 적에 이제 요 가세를 달면 배율 2배를 인정해주고 목재의 크기가 45에서 90mm 정도 될 적에 이 2배에 대한 배율을 인정을 해줍니다. 요걸 2개를 달면은 이제 4배를 인정을 해줘서 전체적인 내력벽의 양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보면요. 먼저 맨 처음에 봤던 이제 시에스타의 이제 도면을 보면요. 그거를 기둥을 분할을 이제 한 도면입니다. 우리가 구조 계산을 먼저 하기 전에 기둥을 분할을 하지 않으면 내력벽으로 쓸 수 있는 부분과 쓸 수 없는 부분을 나누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빗금쳐 있는 부분이 창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창을 좀 넓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부분, 이런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합판이 붙은 이제 부분이고요. 예, 요 부분은 이제 가세가 양쪽으로 붙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합판이 붙고 요 가세가 이제 붙었죠. 요거에 따라서 지금 내력벽에 대한 배율이 다르고 병량이 다르죠. 이렇게 기둥 분할을 먼저 해놓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내력벽을 계산하기가 이제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번호도 매겨가면서 이렇게 순서를 좀 이제 잡아봤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기둥 분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 계산을 이제 한 수평력에 대한 구조 계산을 한 건데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층, 2층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2층의 기둥이 1층의 기둥보다 1m 이상 떨어지지 않은 범위 내를 이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층에 있는 기둥이 1층보다 1m 이상 떨어지면은 1층의 구조 계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먼저 실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폭풍에 대한 이제 병량 계산을 한 거고요. 요거는 지진에 대해서 병량 계산을 한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1m 제곱에 33cm 내력벽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2층은 1m 제곱에 21cm 내력벽이 필요하다는 게 여기 요 기준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고요. 요게 2100cm 정도 약, 다음 2층은 한 1000cm 정도. 요게 지금 현재 이 건축물, 시에스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표시한 그 건축물에 필요한 병량의 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병량의 수를 태풍력이랑 같이 비교해서 이제 강한 쪽, 필요한 쪽으로 이제 주는 거죠. 그다음에 1층 같은 1층에는 지진력은 XY로 특별히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진력은 이제 1층에 2100 정도로 이제 있고요.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X축은 1748이 필요하고 Y축은 3067의 내력 병량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필요한 병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쪽에 보시면은 필요한 병량이 2104라는 거는 지진력이 더 태풍력보다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진력까지 버텨야 되기 때문에 2104를 필요한 병량이 된 거고요.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지진력보다도 태풍력이 더 강합니다. 지금 시에스타 같은 경우 집이 옆으로 이렇게 누웠는데요. 바람이 맞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바람이 맞는 면적에 있어 집이 받는 이제 힘도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죠. 지진력보다 태풍력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집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력을 필요 병량으로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현재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존재 병량인데요. 현재 기둥 분할을 해서 내력벽을 만든 이제 실제 존재하고 있는 병량입니다. 결국은 존재 병량이 필요 병량보다 많으면 오케이 판정이 나고 이 집은 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기둥 분할을 한 것들을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기둥 분할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얼마만큼의 내력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7번이라고 쓴 것들도 있고 4번이라고 쓴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5번이라고 쓴 것들도 있습니다. 이쪽에 보통 보면은 지금 현재 3번은 여기는 없네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스리카이 하나가 가세 하나가 벽배율 2배고요. 다음에 스리카이 2개가 벽배율 4개입니다. 4번이 요 부분은 스리카이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제 2개 X자로 이제 브레이스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요 5번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요겁니다. 요게 4.9배인데요. 벽 배율이. 아까 전에 이쪽으로 보면은 벽이 2.5배인데 지금 여기는 4.9배는 뭐 좀 계산을 해도 뭐가 좀 안 맞다라고 이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먼저 S45에서 90짜리가 벽 배율 2배가 들어가고요. 지금 합판이 지금 우리가 일본의 노보팜이라는 이제 보드를 썼습니다. 이 노보팜의 보드가 2.9배의 실험 성적이 나온 합판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스타 같은 경우는 총 이제 4.9배의 벽배율을 만족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의 4.9배 벽배율 만족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창문의 위치, 이 창문의 위치인데 이 건축주가 여기에 있는 창을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키울 수 있습니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에 뭐 키울 수 없습니다. 아니면 위험합니다. 아니면 병량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병량을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여기 이제 91cm에 대한 거하고 요 7번에 대한 이제 로봇팝, 요 외부 합판이 2.9의 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64cm에 대한 내력벽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창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내력벽이라는 게 이제 줄죠. 그러면은 X축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병량이 3166cm의 내력벽이 존재를 하는데 264cm에다가 빠지니까 2902cm에 대한 내력벽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필요한 병량은 2104가 필요한데 요거 창 하나 넣었다라고 해서 이제 존재 병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안정하다라고 다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만히 집을 전체적으로 집에 대한 밸런스를 보면은 이쪽에 내력벽이 좀 많은 편이고 이쪽에 내력벽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내력벽의 밸런스를 우리가 따질 때도 이쪽에는 이제 가장 작은 개수 이제 합판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쪽은 이제 합판 플러스 이제 가세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마모토 지진 때 이제 편심력에 의해서 이제 집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중심과 강심에 대한 편심력도 지진력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이제 발표 논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력벽이 부족하면은 이쪽 부분에 대한 내력벽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부분에 대한 내력벽을 보강함으로 인해서 편심력도 잡아주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평면을 할 적에 보통 이제 3분할법이나 4분할법으로 집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크게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어느 쪽이 병량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그쪽 병량에 대한 병량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이제 편심력도 이제 커버하는 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를 하나 이제 볼까요? 폭풍이나 지진이 이렇게 오명이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인데요. 요거가 지금 2.6m 되는 큰 창입니다. 근데 건축주가 이 창을 이쪽으로 바꾸고 싶어요. 나 여기 전망이 너무 좋으니까 창 이쪽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설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구조를 계산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거 안정합니다. 아니면 상당히 불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딱히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아주 쉬운 일이기는 한데 우리가 간단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기준을 안 정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을 들여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또 많이 배우신 분들이 같이 도와주면은 간단하게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처럼 이제 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뭐 인허가를 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여기에다가 2.6m짜리 창이 들어가면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요게 5번은요 벽 배율이 무려 4.9배나 돼요. 4.9배나 되는 벽 배율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그러면 1330cm의 내력벽이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Y축에 대한 존재 병량이 4195 정도가 존재를 했는데 1338cm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2857cm 정도의 내력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 병량이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3067 정도가 이제 이 건물은 필요한데 현재 창문을 다는 순간 2857밖에 존재 병량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NG가 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불안한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런 집을 지면 결국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피해를 입죠. 굳이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할 적에 도화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2년, 3년이 지나면은 이제 뭐 균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이런 하자들은 결국 우리가 수축 팽창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는 이제 우리 프로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확실한 구조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충분히 건축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굳이 물러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력벽에 대한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제 디자인화되어 있는 집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고요. 다음에 커튼홀이라든지 아니면 큰 창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또 커버하고 구조 개선을 하는 게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실력이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CLT 판넬, 또 일본에서는 36mm CLT를 많이 요즘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 비싸서 경제적으로 잘 맞지는 않습니다. CLT 판넬을 넣으면 이거보다 한 3, 4배 정도, 많게는 뭐 9배까지도 구조력을 강하게 키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면진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므로 인해서 벽 비율을 높여서 상당히 안정하게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일본의 이제 뭐 무지하우스, 무지주택, 뭐 창의 주택도 있고 바람의 주택도 있고 뭐 나무의 주택도 있고 뭐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창의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창이 큽니다. 여기서부터 전면 창이 이만큼이고요. 여기서부터 전면 창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것도 2층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 개선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프리컷의 중단면 공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창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중단면 공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대단면 공법으로 우리가 구조 개선을 따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둥이 현재는 토대 위에 기둥이 올라가 있는 공법인데 이 토대가 이제 기초에 박혀서 기초와 접합되는 그 철물의 힘을 계산해서 이제 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공법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쉽게 안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한국형 중도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은 좀 없고 지금 계속 데이터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처음에 한국적 지형에 맞는 필요 내력 병량을 계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걸 설계 도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은 지금 1m 제곱에 33cm 내력벽을 석유 건축물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태풍 같은 경우는 계속 50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2m/s 정도가 표준인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작습니다. 한 28m/s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일본보다 발음이 좀 안정한 나라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진력으로 봐도 집안에 대한 안정도 계수가 일본은 제일 작은 데가 오키나와한테 한 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지진 안정기 Z를 1로 놓고 계산을 하는데요. 한국에는 제가 뭐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구조를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구조 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내기는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0.22g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한 2500년 주기의 안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0.22 정도인데 아마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을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포항에도 지진이 났고 한 4도 정도가 났는데요. 우리가 규모 5점 몇 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도로 말하면 한 4도 정도 되는 걸 일본에서 이제 파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0.67배에서 한 0.5에서 0.67배 정도를 우리가 설정을 집안 안정도를 계산 설정을 해주면은 일본에 그러면 뭐 상당히 좀 강하고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이제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를 전문으로 전공하시는 분들과 함께 요런 수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좋은 자료를 마련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일본보다 좀 작기 때문에 한 0.80배 정도. 요거는 제가 임의로 넣은 숫자인데요. 여기 한국이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역시 무게가 무거울수록 집이 이제 안정하지 못한데요. 결국 우리는 방통 무게에 대한 이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걸리죠. 지금 캐나다에서 오는 목재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해서 이제 방통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캐나다식으로 국내에서 지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방통을 치면 보일러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개선해 보니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시에스타를 일본에다가 졌을 적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본에 졌을 때 지금 현재 일본은 1m 제곱에 33cm의 내력벽이 필요한데 우리 교수님께서 계산을 해주셔서 저한테 많이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요. 1m 제곱에 한 50cm 정도의 내력벽이 필요합니다. 물론 한국은 집안이 안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 일본에서
시에스타를 지고 방통까지 쳤을 경우에는 무려 50cm의 내력벽이 필요한 거는 뭐 상당히 이제 무게에 따른 반응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지반은 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내력벽은 분명히 줄어들 걸로 보지만 일단 일본에서 한국식 집을 지었을 경우 똑같이 지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편심력 최소치로 설계해야지만 집안이 이제 안정하고 구마모토 지진 후에 상당히 요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전단력에 대한 계산, 이제 기둥과 보호라든지 이런 힘을 받는 주요 부분의 이제 파괴력이 충분히 이제 그거에 대한 사용 철물을 우리가 실험을 해서 규격화시켜서 안전한 철물을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합법한 자재 유통을 통한 표준 설계 도시 근거를 확보. 이제 일단은 먼저 시험성적서가 나오지 않은 재료들을 우리가 아무리 내진 설계가 다 되어 있는다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는 자재들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쓰면 일단은 먼저 재료가 나오고 재료에 대한 시공 방법이 나오면 그 재료와 시공 방법에 맞게 벽 비율이 나오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자재를 써봤자 우리가 이제 이 집을 안정하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용 목재 실험 성적서와 표준 이제 구조 스판 매뉴얼 같은 걸 꼭 작성해야 되는데요. 요 5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진력과 태풍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수직 구조에 대한 스판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수직 구조에 대한 수평 구조에 대한 내지라든지 내풍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인 안정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다음에는 이제 거리에 따른 목재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보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목재가 얼마나 안정합니까? 영계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힘 F의 이제 값을 대응을 해서 3m면은 이제 삼나무로 했을 적에 한 어느 정도의 두께가 필요한지 아니면 파인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두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판표가 있으면은 그 스판표의 매뉴얼을 보고 이제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매뉴얼에 이제 끼워두면은 상당히 설계가 쉬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바른 시공 교육인데요. 모든 것들이 다 1, 2, 3, 4, 5가 전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치더라도 이제 시공을 잘못하면 이제 뭐 아무런 소용이 이제 없는 거죠. 여기 이게 토포팜에 대한 이제 합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시에스타의 양주 현장에 우리가 시공했던 이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20cm씩 이제 박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가운데 새끼둥이는 새끼둥을 20cm씩 받게 되어 있고 중심부 기둥 부분은 10cm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2.9배의 병량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를 5cm씩 받고 10cm로 바꿨을 경우에는 우리 병량이 4.7배로 올라갑니다. 요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제 시방서입니다. 역시 인증서인데요. 예, 뭐 FRM0177 요거는 요렇게 시공을 했을 적에 실험 성적의 벽 비율이 2.9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촘촘히 어떻게 했을 경우에 요거를 10cm로 하고 5cm로 전부 다 바꿨을 경우에 벽 비율은 4.7cm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인증 번호죠. 다음에 못은 이제 N50이라든지 CN50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방서가 이제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면 이제 그만큼 안정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되는 거죠. 결국은 아까 전에 이제 창의 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부족해요. 창이. 이거 창을 정말 달고 싶은데 이게 내력벽이 조금 부족해요.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면 됩니다. 가세를 하나 더 넣든지 아니면은 이제 못을 더 박든지 아니면은 이제 더 크게 나가면 뭐 CLT 판넬 쓴다든지 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더 이제 너무 큰 범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가지 말고요.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전부 다 구조적인 안정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한 집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판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지홈의 이제 설계 내지 설계 이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이제 경골목 구조가 강하다, 중목 구조가 강하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내진 구조에 대한 계산에 있어 나온 거지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초창기 때 이제 우리도 뭐 한옥점에 질 때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둥과 보로만 이제 집을 졌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기둥과 보로 졌을 경우에 아까 전에 말한 내력벽에 대한 합판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 창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설계에 대한 제약을 상당히 많이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문법을 보면은 기둥과 보호를 써서 이제 벽 합판을 붙여서 내력벽에 대한 이제 안정성을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좀 더 안정하게 해서 자유 설계가 좀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봤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제 브레이스가 하나 꺾인 거고요.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이런 식의 표시를 합니다. 벽배열 2배고요. 그다음에 브레이스를 2개 되면 이제 벽배열 4배. 다음에 요거는 합판만 한 장 된 거죠. 요 벽배열 로봇팜일 경우에 2.9배인 거죠. 로봇팜이라는 재료를 썼을 경우 일반 합판을 9.5mm를 쓰면은 벽배열 한 2.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판을 하나 붙이고 실리카일 가세를 하나 댔을 적에 벽배율이 4.9로 올라가고, 요거 가세를 2개를 대고 여기 최고 강한 등급이죠. 무려 기본적인 것들을 다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벽배율이 6.9배 정도의 이제 힘을 이제 버틸 수가 있고요. 요거 이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좀 더 특수한 공법이라든지 철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LT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완성된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집 수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집 안정하게 계산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 들어갈 바닥 합판이라든지 지붕 합판도 실제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에도 직접 보에다가 합판을 치는 경우하고 아니면 좀 띄워서 전기가 쉽게 돌아갈 수 있게 한 다음에 합판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직접 합판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집이 좀 안정적이고 이제 강합니다. 근데 이제 수평에 대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제 오늘 수직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이제 후에 이제 뭐 강의해 주실 고아람 교수님께서 강의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은 먼저 스판표에 따라서 이제 보호가 안정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재료에 대한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적당한 크기의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안정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설명드릴 이유는 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뭐 무거운 집이 뭐 진짜 강한 혹시 뭐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문제는 2층에 이제 방통을 치기 때문에 한국형 중목구조에는 이제 매뉴얼이 좀 더 달라져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의 소규모 건축물에서 필요한 이제 내진 설계의 기준을 우리가 한국형으로 바꿔보려고 할 적에 일본처럼 무거운 지붕과 가벼운 지붕만으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따로 나눠본 건데요. 무거운 지붕, 가벼운 지붕일 때는 뭐 그대로 놔두고, 또 하나는 2층에 방통을 칠 때, 방통을 치지 않을 때를 꼭 나눠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방통의 무게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일본의 푸막법이라는 것이 있듯이 보통 똑같이 지진 기준을 보면은 6도에 버티는 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놓지만 실제로 6도보다 1.3배를 챌린지한다든지 1.5배를 챌린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하게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거운 지붕을 썼을 적에 어디서 이제 이상한 거 가져와서 좀 더 무거운 지붕을 쓰게 되면은 이것들이 그 범위에 들어가게끔 먼저 기준을 좀 높게 설정을 해놓는 거죠. 방통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가 뭐 발포 콘크리트도 있고 콘크리트도 여러 가지 무게가 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 조금 이제 무거운 콘크리트 쪽에 대한 이제 구조를 먼저 계산해서 기준을 잡아놓게 되면은 조금 현장에서 좀 뭐 실수하신 분들이나 좀 쓸데없이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안정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준을 한국형 중목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자 할 적에 일본의 소규모 중목구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해 놓으면 한국형 중목구조를 우리가 개발할 적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프리컷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전까지 제가 이제 발표를 할 적에는
중복 구조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중복 구조가 아니고 거의 이제 구조적인 포함 지진으로 참 대한민국이 많이 시끄러워졌는데요. 프리퀄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고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잠깐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순서와 흐름에 대해서만 도표를 좀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에서 목조주택 회사가 이제 목조주택 의뢰하고 견적 의뢰하게 되면은 먼저 구조 설계 및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그 구조 설계를 할 적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반드시 기둥 분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둥 분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내력벽에 들어가는 부분과 내력벽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죠. 그럼 구조 계산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프리컷 구조 계산이 나오면 이제 프리컷 설계를 합니다. 구조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프리컷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프리컷 이제 시공 도면과 이제 가공 도면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프리컷 CAD 안에서도 구조 계산이 물론 있습니다. 이제 프리컷 CAD 굉장히 비싼데요. 이제 소프트를 돈을 주면 줄수록 그 안에 이제 그 소프트를 다 넣어줍니다. 수평에 대한 계산도 자동으로 나오고 수직에 대한 계산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프리컷 CAD를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엄청 비쌉니다. 한 1억 정도 합니다. CAD 하나가. 그 CAD에 우리가 쓰는 자재들을 다 넣습니다. LVL, 좀 상당히 강한 목재죠. LVL을 넣고, 다음에 이제 레드 파인을 넣고, 다음에 이제 스기, 삼나무도 넣고, 삼나무 집성도 넣고, 그리고 다음에 뭐 히노키도 넣고, 그거를 안에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목재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프리컷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프리컷 CAD를 그리고 할 적에 수직 계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에러가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목재의 종류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목재의 크기를 키우든지 우리가 구조를 이제 바꿔주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기준은 없는데 안정합니다, 안정하지 않습니다라는 판단은 CAD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만약 기후현에 이제 삼나무를 쓴다라면은 기후현의 삼나무가 데이터적으로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프리컷 CAD에 활용을 해서 프리컷 CAD를 그릴 적에 이제 구조 계산을 같이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다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거죠. 다음에 목재를 수배를 해서 이제 목재는 뭐 그때 수배를 한다고 해서 뭐 건조하고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병골 구조에서 우리가 목재를 가지고 오듯이 목재가 있습니다. 그 목재를 구매를 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죠. 프리컷 가공을 하고 이제 뭐 국내 프리컷 공장에서 프리컷을 해서 이제 목조주택 회사로 반입이 되면 목조주택 회사는 결국 누군가의 기술을 이제 배워서 이제 집을 짓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장 반입하기 전에 만약 저희랑 협력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프리컷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시공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계부가 있으면은 이제 설계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설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전에 좀 모듈화되어 있을수록 목재가 들어가는 루베수가 작습니다. 똑같은 30평이라도 20루베 정도 쓸 수 있는 목재를 이제 설계에 대한 스킬이 부족하면은 한 25루베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루베에 뭐 10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 비싼 목재를 이제 낭비하는 이제 꼴이 되는 거죠. 결국은 20루베만 써도 충분히 안정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를 25루베를 써서 집을 지어야 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경제적이지 않는 거죠. 자, 오늘 뭐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대부분 좀 끄떡끄떡 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오늘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성공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다음 강의 하실 보안 선생님 나오시면은 이제 강의가 끝나고 테이블을 잠깐 좀 편하게 이렇게 옮겨서 한 30분 정도 아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받지는 않고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일정을 맞추면은 이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훈이었습니다.